죄송합니다. 제가 목숨 걸고 구해드리겠습니다. 산속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재벌 회장. 그를 구한 젊은 스님의 얼굴을 본 순간 회장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아들과 똑같은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저택에는 이미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눈앞의 이 스님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가을빛이 완연한 10월의 지리산. 천왕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랐어요. 65세의 나이에도 그는 매년 이맘때면 이곳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오십시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뒤따라오던 비서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이 산행은 그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떠올리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괜찮네. 정상까지는 아직 멀었어. 도연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도연의 몸은 이미 앞으로 쏠리고 있었어요.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기 직전 그의 눈앞이 완전히 깜깜해졌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와 함께 도연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김 과장은 당황해서 주머니를 뒤졌지만 휴대폰에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회장님, 김 과장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는 등산객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하지만 이 깊은 산속, 이른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러다 정말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과장이 고개를 들자 회색 승복을 입은 젊은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약초 캐는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스님,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재빨리 다가와 도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짚고 호흡을 확인하고 눈꺼풀을 들춰봤어요. 심장마비입니다.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도연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힘으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스님은 일정한 리듬으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회 압박 후 인공호흡을 2번 실시했어요. 다시 압박, 다시 호흡. 제발, 제발. 김 과장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분쯤 지났을까요? 도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스님은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연이 가볍게 기침을 하며 눈을 떴어요. 살아나셨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은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어요.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병원까지는 김 과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119를 불러도 이 깊은 산속까지 오려면 최소한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제가 업고 내려가겠습니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도연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65세 노인을 업은 스님의 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숨 걸고 구해드리겠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말하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업힌 도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스님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땀에 젖은 옆모습, 굳게 담은 입술, 집중한 눈빛.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심장마비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얼굴은 스님의 얼굴이 30년 전 실종된 아들 민준이와 똑같았습니다. 짙은 눈썹, 오똑한 코, 굳게 담은 입술, 특히 눈빛을 집중할 때 미간을 찌푸리는 그 습관까지도요. 민준아. 도연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스님이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모양입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힘을 아끼십시오. 스님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스님의 등에 엎인 채 눈을 감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잘못 본 거야. 하지만 그 얼굴은 도연의 망막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30분 후 스님은 도연을 업고 등산로 입구까지 내려왔어요.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가 즉시 도연을 응급차에 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김 과장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스님은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부디 쾌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스님, 성함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꼭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김 과장이 물었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 본명은 해공입니다. 하지만 은혜랄 것까지는 없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십시오. 환자분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해공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김 과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구급차에 올랐어요. 구급차 안에서 도연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는 계속 생각했어요. 그 얼굴, 민준이와 너무 닮았어. 응급처치를 하던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환자분, 정신은 드십니까? 이름을 말씀해 보실 수 있으세요? 도연. 좋습니다. 곧 병원 도착합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하지만 도연의 머릿속은 온통 그 스님의 얼굴뿐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도연은 즉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심장은 안정을 찾았고 의사는 일주일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회장님. 그 스님이 아니었다면. 김 과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 과장? 네, 회장님. 그 스님, 해공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그분에 대해 알아봐주게. 어느 절에 계신지, 어떻게 사시는지.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회장님이 평소 불교에 관심이 없으셨는데 왜 갑자기 그 스님에게 그렇게 집착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우리 민석이 사진 좀 가져다 주게. 민석 도련님 사진 말씀이십니까? 응. 지갑에 들어있는 거. 김 과장은 도연의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33세의 강민석이 찍혀 있었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현재 도연의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닮지 않았어. 민석은 분명 30년 전 찾아온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30년간 늘 의문을 품어왔어요. 정말 이 아이가 내 민준이일까?
얼굴도 성격도 습관도 아무것도 닮지 않았는데.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과장의 목소리에 도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괜찮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도연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해공 스님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납치된 새 살배기 아들, 6개월간의 절망적인 수색, 그리고 고아원 앞에서 발견됐다는 아이. 그때 내가 너무 절박했던 걸까? 그래서 다른 아이를 내 아들로 착각한 걸까?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해공 스님의 얼굴은 선명했어요. 알아봐야 해. 반드시. 병원 VIP 병실. 도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입원을 권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스님 생각뿐이었어요. 회장님, 주무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으니까요. 30년 전 1994년 5월. 당시 35세였던 도연은 이제 막 회사를 물려받은 젊은 회장이었습니다. 아내 윤희와 3살배기 아들 민준이와 함께 서울 평창동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빠, 아빠. 민준이는 아빠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도연이 퇴근하면 현관까지 뛰어나와 안겼어요. 짙은 눈썹에 오똑한 코, 환하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되는 아이였죠. 우리 민준이 오늘은 뭐 했어?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민준이는 아빠 손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갔어요. 벽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빠, 이건 엄마, 이건 나. 3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도연은 아들을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화가 되겠는걸? 응, 나 커서 아빠 그림 그려줄 거야. 그 행복했던 날들. 도연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아내, 건강한 아들, 번창하는 사업.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1994년 5월 15일 일요일. 여보, 저는 친정에 다녀올게요. 민준이는 집에서 도연 씨가 봐주세요. 윤희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나갔습니다. 도연은 민준이와 단둘이 집에 남았어요. 아빠 심심해. 그래. 그럼 정원에 나가서 놀까? 도연은 민준이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넓은 정원 한가운데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그네가 있었어요. 아빠, 그네 태워줘. 알았어, 알았어. 도연은 아들을 그네에 태우고 살살 밀어줬습니다.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김 과장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긴급 회의가 잡혔습니다. 중국 쪽 계약건인데 지금 당장 오셔야 한답니다.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내는 없고 민준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빠 어디가? 민준이가 그네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올게. 우리 민준이 집에서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싫어. 나도 같이 갈래. 안 돼. 아빠 회의하는 곳은 아이들은 못 가. 도연은 민준이를 안아들어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가정부 박 여사를 불렀습니다. 박 여사,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1시간만 민준이 좀 봐주세요.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 도연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 금방 올게. 응, 응. 민준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회의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1시간 예정이었던 회의가 3시간으로 늘어났어요. 도연은 계속 시계를 봤지만 회의를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너무 오래 나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여사? 내가 조금 늦을 것 같으니 민준이 저녁. 전화를 거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련님이 사라졌어요. 도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정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도연은 차를 몰고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어요. 정원에는 민준이가 타던 그네만 덩그러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도연은 정원을, 집안을, 주변을 모두 뒤졌지만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곧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저택 근처에 멈춰 섰다가 급히 떠난 것이 포착됐어요. 납치입니다. 회장님, 형사의 말에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찾아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줄게요. 제발.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 유괴범들은 48시간 내에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회장님, 혹시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적도 생기지만 누가 내 아들을. 도연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내 윤희는 매일 밤 울다가 잠들었어요. 내가 집을 비우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엄마 집에 안 갔으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집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무너져 갔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이를 찾는 것은 점점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경찰은 수사를 축소했고 언론도 이제 더 이상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찾았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도연과 윤희는 미친 듯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어디 있어요? 우리 민준이 어디 있냐고요?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누가 몰래 놓고 간 것 같습니다. 경찰서 보호실에는 한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3살이었던 민준이는 이제 4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윤희가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어요. 그저 멍한 눈으로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아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도연이 다가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묘한 위화감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민준이 맞나? 얼굴 윤곽은 비슷했습니다. 나이도 맞고 키도 비슷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민준이는 눈썹이 더 짙었고 코가 더 오똑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회장님 의심하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6개월이면 아이들이 많이 자라니까요. 맞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DNA 검사 기술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고 아이가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키, 몸무게 모두 일치하고 발견된 장소와 시기를 봤을 때 회장님, 아드님이 확실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는 이미 아이를 꽉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6개월 만에 보니까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도연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위화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원래 말이 많고 활발한 아이였는데 돌아온 후에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는 예전의 민준이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희는 결국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 정말 우리 민준이가 맞을까요? 윤희가 어느 날 밤 조용히 물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민준이는 그네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저 아이는 그네를 무서워해요. 도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도 피곤해서 그래. 우리 아들이야. 우리가 그 애를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윤희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5년 뒤 그녀는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보, 미안해요. 난 좋은 엄마가 못 됐어.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윤희의 장례식장에서 도연은 무너졌습니다. 아들도 잃고 아내도 잃고 그에게 남은 건 의문뿐이었어요. 정말 저 아이가 내 민준이일까? 현재 병원 VIP 병실. 도연은 30년 전의 기억에서 깨어났습니다.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도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들어오게. 김 과장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해공 스님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해보게. 해공 스님은 현재 30세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은 알 수 없고요. 왜 알 수 없지? 27년 전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버려진 아이였다고 하네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27년 전. 그럼, 네. 회장님 아드님이 실종됐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김 과장의 말에 도연은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그 고아원이 어디지? 서울 외곽. 바로 회장님 아드님이 발견됐던 그 고아원입니다.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고아원에서 두 아이가 있었다. 한 아이는 자신의 집으로 왔고 다른 아이는 고아원에 남았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그 아이는 스님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그 스님을 당장 만나야겠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무국사. 해공 스님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움직이는 그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해공아. 뒤에서 은사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공은 빗자루를 세우고 합장했어요. 예, 스승님. 어제 산에서 사람을 구했다지? 예.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분이었습니다. 은사 해안 스님은 70대의 노스님이었어요. 해공을 22년 전 절에 데려와 키운 분이었죠. 그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다. 예. 해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봤어요. 내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스승님 무슨 말씀을. 하지만 해안 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법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해공은 멍하니 스승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22년 전 1994년 가을. 당시 8살이었던 민준. 아니, 이름도 없던 한 아이는 서울 외곽의 소망의 집 고아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부모 없어? 다른 아이들이 물었을 때 그 아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단편적인 장면들만 남아 있었어요. 큰 집, 정원, 그네,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 아빠. 가끔 악몽을 꿀 때면 아이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깼습니다. 하지만 깨고 나면 아빠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 아이는 언제 입양될까요? 보육교사들이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트라우마가 심해서 말도 잘 안 하고 자꾸 악몽을 꾸잖아요. 입양 가정에서 키우기 힘들어할 거예요. 아이는 그 말을 문틈으로 엿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구나.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절에서 스님들이 오신단다. 다 같이 인사드려야 해. 고아원의 지리산 무국사의 스님들이 시주를 하러 왔어요. 그 중에는 해안 스님도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줄을 서서 스님들께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이름 없는 아이는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왜 혼자 있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아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 눈을 보니 깊은 슬픔이 보이는구나. 그 슬픔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끝낼 수는 있지. 아이는 처음으로 스님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해안 스님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나와 함께 산으로 가지 않겠니? 그곳에서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거다. 저요?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 그날 8살 아이는 해안 스님을 따라 무국사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해공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해공.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비었다는 뜻이다. 내 마음이 그렇게 되길 바란다. 무국사에서의 첫 해. 해공은 절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려야 했고 하루 종일 불경을 외워야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여기 있는 건가요? 어느 날 밤 해공이 해안 스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찾기 위해서다. 뭘 찾는데요? 너 자신을. 해안 스님은 해공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는 과거에 묶여 있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에. 그것이 너를 아프게 하고 있지. 맞아요. 자꾸 꿈을 꿔요. 큰 집이 나오고 정원이 나오고 그네가 나와요. 그리고 해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 전생의 기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안 스님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내가 잊으려고 하는 기억일 수도 있다. 10년이 흐른 후 18살이 된 해공은 이제 젊은 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경에 정통했고 참선에도 깊이가 있었어요. 해공, 너는 이제 산을 내려가도 될 것 같구나. 해안 스님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스승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너는 출가한 게 아니다. 도망친 것이지. 해안 스님의 말에 해공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너는 아직도 과거가 두렵다. 그래서 이 산속에 숨어 있는 거다. 하지만 저는 속세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라는 게 아니다. 직면하라는 거다. 해안 스님은 해공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과거를, 내 기억을, 내 운명을. 하지만 해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알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운명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는 피하지 마라. 그리고 12년 후 현재 해공은 30살이 되었고 무국사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스님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악몽을 꿨습니다. 어젯밤도 그랬어요. 산에서 회장을 구하고 돌아온 밤, 해공은 또다시 그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작은 아이였어요. 정원의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해공은 그쪽을 돌아보려 했지만 그 순간 큰 손이 자신의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으악! 해공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또 그 꿈이야. 해공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이 악몽은 22년간 그를 괴롭혀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을 부르던 그 목소리, 어제 산에서 구한 그 회장의 목소리와 비슷했어요. 설마, 해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날 아침 해공은 은사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어제 제가 구한 그분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거라.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해안 스님은 차를 따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도현, KR그룹의 회장이지.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이다. 재벌? 해공은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해안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30년 전에 아들을 잃은 아픈 과거가 있다. 네. 3살짜리 아들이 납치됐다가 6개월 후 돌아왔지. 하지만 해안 스님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회장은 30년간 한 번도 그 아들이 진짜 자기 아들이라고 확신하지 못했다더구나. 해공은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30년 전, 3살, 너와 같은 나이지. 해안 스님의 말에 해공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승님 설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해안 스님은 해공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운명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 선택이다. 그날 오후 무국사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해공 스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일주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정장 차림의 김 과장이었어요. 누구십니까? 강도현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스님께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해공은 마당을 쓸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받을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해공은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때 뒤에서 해안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나거라, 해공아. 피할 수 있는 운명은 없다. 해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뵙겠습니까? 내일 오후 어떠십니까? 회장님께서 산 아래 찻집을 예약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김 과장이 떠난 후 해공은 법당 앞에 섰어요. 부처님께 합장하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길을 밝혀주소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날 밤, 해공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 그 회장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더 중요한 건 왜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날까요? 단 한 번 보았을 뿐인데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해공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고아원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은팔찌.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건 내가 고아원에 왔을 때 차고 있던 거란다. 유일한 단서야. 잘 보관해라. 해공은 은팔찌를 손에 들었습니다. 세월에 검게 변했지만 자세히 보면 무언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민. 그 뒤는 너무 달아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민. 이게 내 이름일까? 해공은 팔찌를 꽉 쥐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머릿속에 섬광처럼 장면 하나가 스쳤습니다.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는 장면. 우리 민준이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걸 차고 있으면 아빠가 꼭 찾을 수 있어. 부드러운 목소리. 민준아, 아빠가 지켜줄게. 평생. 해공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민준. 그게 내 이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22년간 참아왔던 기억의 조각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빠. 해공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밤새 울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찻집. 도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약속 시간 30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너무 일찍 오신 것 아닙니까?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을 기다린 순간, 혹시 그 스님이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요? 아니야. 너무 앞서가지 말자. 그저 비슷하게 생긴 것 뿐일 수도 있어. 하지만 도연의 가슴은 달랐습니다. 첫눈에 본 순간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오후 3시 정각. 찻집 문이 열리며 회색 승복의 해공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해공과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 모두 멈춰섰습니다. 역시 도연은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그 눈빛, 그 얼굴선, 모든 것이 젊은 시절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도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해공도 합장하며 답례했어요.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이렇게까지 갚으려 하시니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이 스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도연은 해공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스님,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0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추정이라니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서요. 정확한 생년월일을 모릅니다. 도연의 심장이 뛰었어요. 고아원. 어느 고아원이셨습니까? 서울 외곽의 소망의 집이었습니다. 도연은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차를 마실 수가 없었어요. 소망의 집. 30년 전 민석이를 찾았던 바로 그 고아원. 스님 혹시...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해공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단편적인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꿈인지 실제 기억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무슨 기억인가요? 큰 집, 정원, 그리고 해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네가 있었습니다. 큰 나무 그네요. 도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네, 우리 집 정원에 있던 바로 그 그네. 그 그네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기억이에요. 해공은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그리웠거든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스님, 제게 보여주실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까? 어릴 때 가지고 계셨던... 있습니다. 해공은 승복 안쪽에서 작은 천보자기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펼치자 안에서 낡은 은팔찌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입니다.
도연은 팔찌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팔찌는 세월의 검게 변해 있었지만 안쪽을 보자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민준.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어요. 이건 아시는 겁니까? 해공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해공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3살쯤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목에는 이 팔찌를 차고 있습니다. 해공은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자신과 똑같았어요. 이 아이가. 해공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입니다. 30년 전 실종된.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팔찌는 제가 직접 아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서 만든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찻집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장님. 해공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는 이미 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민석이라는. 그렇습니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30년간 아들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해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단 한 번도 확신한 적이 없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럼 스님 아니 혹시. 도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해공의 손을 잡았어요. DNA 검사를 해주시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해공은 돌아오는 길 내내 멍했습니다. 도연은 병원을 예약했고 내일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나는 정말 그분의 아들일까? 무국사로 돌아온 해공은 바로 은사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안 스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지 않은가? 무섭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그렇다면 내가 30년간 찾던 것을 찾는 거고 아니라면 그저 우연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 제가 정말 그분의 아들이라면. 해공은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이미 스님입니다. 속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돌아가라고 했나? 해안 스님은 해공을 바라봤어요. 진실을 아는 것과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내 선택이다. 한편 도연은 비서실을 총동원했습니다. 30년 전 그 사건을 완전히 다시 조사하게. 모든 것을. 회장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사하면 됩니까? 2가지다.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첫째, 당시 고아원에 2명의 아이가 동시에 있었는지. 둘째, 그중 1명이 우리 집으로 왔고 다른 1명은 고아원에 남았는지.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설마. 그렇습니다. 누군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도연은 30년 전 서류들을 꺼냈어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종결됐어요. 마치 누군가 서둘러 마무리한 것처럼. 누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3일간의 집중조사 끝에 비서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30년 전 고아원에서 일했던 보육교사 중 1명입니다. 이순자라는 여자. 그 사람이 뭘 했는데? 이 여자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3살이었고요. 도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계속하게. 이 여자는 가난했고 미혼모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아드님이 실종된 직후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네. 그리고 6개월 후
회장님 아드님이 발견됐을 때 이 여자는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이 여자의 아들. 지금은 강민석이라는 이름으로 회장님 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순간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민석이가 네. 회장님의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날 밤 도연은 민석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밤늦게 부르시니 무슨 일이십니까? 민석은 33살의 젊은 이사였어요. 잘생긴 외모에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민석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역시 나를 안 닮았어. 민석아,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다. 네, 말씀하세요.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이 있니? 고아원에 있을 때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대답해 다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너무 어릴 때라. 그렇군. 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서류에는 이순자라는 여자의 사진과 기록이 있었어요. 민석은 그것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여자를 아느냐? 모릅니다. 하지만 민석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민석아,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내게 화가 난 게 아니다. 너도 피해자니까. 하지만 도연은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다음 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옆에는 해공이 서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강도현과 해공 본명 미상의 친자 확률 99.99%. 부자관계가 확실합니다. 도연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해공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30년 만에 부른 이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해공도, 아니, 민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두 사람은 30년 만에 포옹했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꽉 껴안으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30년이나 늦어서. 아닙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힘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30년간 아들로 살아온 민석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민주는 이미 스님이라는 것을. 도연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민석에게 말해야 할까요? 30년간 아들로 살아온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회장님, 민석 이사님께 언제 말씀하시겠습니까?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택 서재로 부르게.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8시, 민석은 아버지의 호출을 받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앉아라.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민석아, 오늘 할 이야기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조용히 듣거라. 도연은 책상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민석 앞에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류 마이너스 이순자의 신상 정보와 사진. 이 여자를 아느냐?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여자는 내 친어머니다. 30년 전 소망의 집 고아원에서 일하던 보육교사.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마이너스 해공 스님의 사진과 은팔찌 사진.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진짜 아들이다. 30년 전 실종된 민준이. 아버지, 그게 무슨 DNA 검사 결과다. 도연은 검사 결과지를 민석 앞으로 밀었어요. 강도영과 해공 본명 강민준 친자 확률 99.99%. 민석은 서류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서류 마이너스 30년 전 사건 재조사 보고서. 내 어머니 이순자는 30년 전 나의 진짜 아들과 너를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 내 아들은 고아원에 버려졌고 너는 내 아들 행세를 하며 이 집에서 자랐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민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민석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나도 알고 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은 거짓이 아니었어. 내가 널 키운 것도 너에게 쏟은 정도 모두 진심이었지. 그럼 왜?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다. 도연은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는 내 핏줄이 아니야. 그리고 내 진짜 아들은 30년간 고아원과 절에서 고생하며 살았어. 민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안 돼. 안 돼요. 그럼 저는 뭐예요? 너는 이순자의 아들이다. 도연의 말에 민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분 후, 민석은 바닥에 앉은 채 멍하니 있었어요. 도연은 그런 민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너에게 화가 난 건 아니다. 너도 피해자니까. 피해자.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30년간 재벌가의 아들로 산 제가 피해자라고요? 그렇다. 웃기지 마세요.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30년간 모든 걸 누렸어요.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음식, 좋은 옷. 모든 것을. 민석은 자신의 가슴을 쳤어요. 그런데 진짜 아들은 고아원에서, 절에서 고생했다고요? 그럼 저는 도둑이에요. 남의 인생을 훔친.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아니, 회장님. 민석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제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거. 민석아, 이제 그만 부르세요. 저는 민석이 아니니까요. 강민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민석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짐 싸서 나가겠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라. 도연이 불렀지만 민석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재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민석의 방. 민석은 짐을 싸면서 울고 있었어요. 옷장을 열 때마다, 책상 서랍을 열 때마다 30년의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이 옷은 아버지가 내 대학 입학 선물로 사주신 거. 이 시계는 21살 생일 선물. 이 사진은. 민석은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아버지와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 돌아가신 어머니. 아니, 회장의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엄마. 민석은 사진 속 여인을 보며 울었어요. 제가 가짜라서 엄마가 돌아가신 건가요? 5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 그녀는 민석을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줬지만 어딘가 슬픈 눈빛이었어요.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걸까? 내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걸. 민석은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캐리어 2개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 도연이 서 있었어요. 어디 가려고?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당분간 거기서 지내겠습니다. 민석아,
회장님, 민석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회사는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럴 필요 없어. 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도둑이에요.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30년을 산 도둑이라고요. 너는 도둑이 아니야. 내가 뭘 알고 뭘 선택했니? 하지만 결과는 같잖아요. 민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아들은 고생했고 저는 호강했어요. 이게 공평한가요? 도연은 민석을 껴안으려 했지만 민석은 뒤로 물러섰어요. 만지지 마세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민석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오후 도연은 민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무국사를 찾아간 도연은 마당을 쓸고 있는 민준을 봤어요. 민준아. 민준은 빗자루를 세우고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어색한 호칭이었지만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석에게 말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집을 나갔다. 모든 걸 포기하고.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너도 알고 있지? 민석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나줄 수 있겠니? 민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요? 그래. 너희 둘이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구나. 이틀 후 도심의 한 카페. 민석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간 호텔에서 지내는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이 돌아보자 회색 승복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강민준입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민준은 정중하게 물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같은 나이 30대 초반. 하지만 살아온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러 왔습니까? 민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위로하러 온 건 아닙니다. 민준의 대답에 민석은 놀랐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8살 때까지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누군가 저를 부르는 꿈이었죠. 하지만 누군지 몰랐습니다. 민석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22년간 절에서 지냈습니다. 스님이 된 건 제 선택이었어요.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기억나지 않는 과거로부터. 그런데 민준은 민석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선택권이 없었잖습니까? 하지만 결과가 중요한가요? 민준이 물었어요. 우리 둘 다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죠. 우리가 책임질 이유는 없어요.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30년을 빼앗았어요. 아닙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30년을 산 거예요. 그게 우연히 제 자리였을 뿐이죠.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습니까? 민석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절에서 배웠습니다. 민준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라고, 원망은 자신을 옭아매는 사슬이라고. 민준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석 씨,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당신의 진짜 어머니를 찾으세요. 민석은 눈을 크게 떴어요. 30년간 당신을 그리워했을 여자를, 이순자 씨를 찾아보세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했을 겁니다. 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난했지만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보내려 했던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모성이었을 겁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당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민주는 합장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석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해. 진짜 내 어머니를. 30년간 얼굴도 본 적 없는 친어머니. 자신을 버렸다고, 아니 자신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되는 그 여자를. 민석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이순자를 찾아주세요. 제 친어머니를.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다. 찾아주마. 민주는 무국사법당에서 홀로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님인가? 아들인가? 예불을 마친 민주는 은사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승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해안 스님은 차를 따르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고민이냐? 아버지께서 저를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출가한 몸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2년간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제 아버지였고 스승님이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속세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해안 스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내가 22년 전 이곳에 온 이유가 뭐였지? 도망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픈 기억으로부터. 그렇다. 너는 도망쳤다. 해안 스님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내 운명이 너를 찾아왔다. 도망칠 수 없게 됐지. 그럼 저는 선택해야 한다. 해안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도망이 아니다. 직면이다. 내 운명과 내 과거와 내 가족과. 하지만 스승님, 저는 이미 세속을 떠난 몸인데. 누가 그러더냐? 해안 스님이 웃었어요. 부처님은 세속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다. 집착을 떠나라고 하셨지.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민주는 작은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원하신다. 30년을 기다리셨다. 하지만 민주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22년간 절에서 산 시간. 고통스러웠지만 평온했습니다.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만약 내가 저택으로 돌아간다면, 재벌가의 아들로 산다면,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스님 주무십니까? 김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고 김 과장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김 과장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회장님 재산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속 서류고요. 민주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스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김 과장은 간곡하게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아십니까? 민주는 마지못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재산이 적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스님의 것입니다. 원래 스님의 것이었어야 하는. 그만하십시오. 민주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김 과장이 물었어요. 민주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평온입니다. 마음의 평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아버지께 전해 주십시오. 민주는 김 과장을 바라봤어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다음 날 도연은 직접 무국사를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민주는 물을 깃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평온해 보이는데 내가 다시 세속으로 끌어내려는 건 아닐까? 아버지. 민준이 도연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응. 민준아. 도연은 아들 앞에 섰어요. 김 과장에게 들었다. 내가 거절했다고.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다.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30년을 기다렸으면서 며칠을 못 기다렸어. 아버지. 민준아, 나는 내가 집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하지만 도연은 민준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다. 내 선택을 존중하마. 민준은 아버지의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신 도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주겠니? 밥이라도 함께 먹으면서.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법당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여기서 행복하니? 예. 민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이곳이 제게는 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그렇구나.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계십니다. 민준이 도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30년간 제게 없었던 것, 이제 채워졌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같은 시각, 민석은 조사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순자를 찾아주십시오. 제 친어머니입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30년 전 소망의 집 고아원에서 일했습니다. 그 후로 종적을 감췄고요. 조사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30년이면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민석은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하고 싶어요. 2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이순자 씨를. 민석은 심장이 뛰었어요. 어디 계십니까? 부산입니다. 영도구의 한쪽 방촌에서. 조사원은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었어요. 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폐암 말기라고 합니다. 민석은 얼어붙었습니다. 말기요? 네. 오래 못 사신다고 합니다. 민석은 즉시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어요. 부산 영도구 쪽방촌. 민석은 좁고 어두운 골목을 걸었습니다. 조사원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서요. 낡은 건물 2층, 맨 끝방. 민석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 뒤에는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병 때문인지 70대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민석이, 라고요? 여자는 민석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민석이. 여자는 비틀거리며 민석을 껴안으려 했어요. 민석은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받아 안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좁은 방 안. 민석은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어요. 방은 너무 좁고 추웠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20년쯤 됐구나. 이순자는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신 겁니까? 민석이 물었어요. 벌 받는 거지. 내가 저질렀으니까. 이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너무 가난했다. 미혼모에 갓난아기를 키워야 했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그때 고아원에 아이가 왔어. 납치됐다가 버려진 아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악마 같은 생각이 들었지. 이 아이를 재벌가 아들이라고 하면 내 아들은 평생 호강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바꿨어. 너를 그 집에 보내고 그 아이는 고아원에 남겼지. 이순자는 민석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하다, 민석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무 못난 엄마였어. 민석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30년 동안 저를 그리워하셨던 건가요? 매일 밤 울었다. 내 아들은 잘 먹고 잘 살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이순자는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것 봐라. 상자 안에는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습니다. 강도연 회장과 아들 민석의 기사들이었어요. 매일 신문을 봤어. 너에 대한 기사가 나올까봐. 사진이라도 볼 수 있을까봐. 민석은 상자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니, 민석아, 용서해다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이순자는 울면서 아들에게 계속 사죄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꽉 껴안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괜찮았어요. 정말? 네. 덕분에 좋은 집에서 자랐어요. 좋은 교육도 받았고요. 민석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제 어머니를 찾았어요. 민석아,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 병원도 가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해드릴게요. 아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해. 어머니,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30년을 혼자 사셨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저와 함께 사세요. 이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입니다. 민석아, 어떻게 됐니?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렇구나. 회장님, 죄송하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어머니를 좋은 병원에 입원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돈이. 걱정하지 마라. 도연은 즉시 대답했어요. 내일 당장 최고의 병원으로 모셔라.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하마. 정말 괜찮으십니까? 너도 내 아들이었다, 민석아. 30년간. 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 시간이 거짓은 아니었어. 민석은 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후 서울 강남의 고급 병원 VIP 병동. 이순자는 깨끗한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말기암 진단을 받았던 그녀는 기적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문이 열리고 민석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석아, 또 왔니? 이순자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3년간 민석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사과 깎아드릴게요. 민석은 의자에 앉아 정성스럽게 사과를 깎기 시작했어요. 이순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석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어머니, 그 말씀 다시 하시면 삐집니다. 민석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당연한 걸 하는 거죠. 같은 시각, 지리산 무국사. 민주는 마당에서 어린 동자승들에게 불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무국사의 수자가 되어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었어요. 스님,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어린 동자승이 물었습니다.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이지. 민주는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 원망으로 보면 지옥이고 감사로 보면 극락이란다. 그때 일주문 쪽에서 고급 세단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오셨구나. 도연은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무국사를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오셨습니까? 민주는 반갑게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도연은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구나. 아버지도 안색이 좋으십니다.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내게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다음 달이 민석이 어머니 칠순이다. 함께 가주지 않겠니?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석이가 내가 와주길 바라더구나. 한 달 후 이순자의 칠순 잔치. 도연은 병원 옆 한정식집을 통째로 예약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자리였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이순자는 민석에게 말했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칠순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때 문이 열리고 회색 승복의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이순자는 민준을 보자 얼어붙었어요. 스님. 30년 전 자신이 고아원에 버렸던 그 아이. 이제 스님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민주는 정중하게 합장했어요. 이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됩니다. 민석과 도연이 황급히 이순자를 일으켰지만 그녀는 민준에게 계속 절을 하려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르신. 민준은 이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님을 고아원에 덕분에 저를 만났습니다. 민주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만약 재벌가에서 자랐다면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고아원에서 절에서의 시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순자는 민준의 손을 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사람은 한 상에 둘러앉았어요. 도현, 민준, 민석, 이순자.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운명으로 엮인 네 사람이었습니다. 건배합시다. 도연이 잔을 들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을, 그리고 각자의 자리를 찾은 것을 축하하며. 건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식사 중에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 아니, 민준 스님. 편하게 형이라 불러도 됩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형,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물어보세요. 후회는 없으세요? 재벌가의 삶을 포기한 것.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민주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그렇다, 민준아. 30년이란 시간이 너무 아깝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민석 씨. 민주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당신이 부럽습니다. 네. 어머니를 모실 수 있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기억조차 못합니다. 민준의 말에 모두 숙연해졌어요. 제 어머니는 제가 3살 때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도연이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내 어머니 얘기를 제대로 해준 적이 없구나. 괜찮습니다, 아버지.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신 절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집착을 놓는 법을요. 식사가 끝나고 민준과 민석은 잠시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형, 정말 후회 없으세요? 민석이 다시 물었어요. 저 때문에 형이 겪은 고생을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죄책감이 듭니다. 민석 씨. 민준이 걸음을 멈추고 민석을 바라봤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각자의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머니를 찾았고 저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누가 더 행복하고 불행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인생은 비교가 아닙니다. 각자의 길이 있을 뿐이죠. 민석은 형의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민준이 태어났을 때 사진. 아내가 아이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3살 민준이가 정원 그네를 타던 사진. 여보, 우리 아들 찾았어. 30년 만에. 도연은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어요. 민준이는 훌륭하게 자랐어. 당신이 봤으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민석이도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 30년간 함께 산 시간도 거짓은 아니었어. 도연은 민석의 어린 시절 사진도 꺼냈어요. 두 아들 모두 내게는 소중하단다. 6개월 후 이순자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민석아. 이순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행복했다. 마지막 3년. 정말 행복했어. 이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게 속삭였어요. 사랑한다, 내 아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이순자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숨을 거뒀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이순자의 장례식. 도연은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민준도 절에서 내려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준은 영정 앞에서 합장하며 기도했어요.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셨지만 그 선택에는 모성이 있었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 태어나시길. 민석은 형의 기도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민석은 도연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석아, 이제 저도 제 길을 찾아가려 합니다. 민석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동안 받은 도움의 일부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아가겠습니다. 받을 수 없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30년은 거짓이 아니었어. 너도 내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 돈으로 내 사업을 시작해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도연은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살아라, 민석아. 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민석은 도연에게 깊이 절했어요. 1년 후, 민석은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순자의 빵집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딴 가게였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정성스러웠어요. 민석은 매일 새벽부터 빵을 구웠고 손님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어요. 민석이 인사하려다 멈췄습니다. 회색 승복에 민준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도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형, 아버지, 민석 씨, 가게 오픈 축하합니다. 민준은 화환을 건넸어요. 작지만 정성스러운 가게네요.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도연도 가게를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 민석아. 정말 잘했어. 세 사람은 가게 한쪽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이제 각자의 자리를 찾았네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형은 절에서, 저는 이 작은 가게에서, 그리고 나는. 도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두 아들을 둔 행복한 아버지로.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30년의 아픔을 지나 마침내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5년 후, 지리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무국사의 지붕과 마당은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민주는 마당을 쓸다가 멈춰 섰습니다. 70대 중반이 된 도연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민주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조심하세요. 길이 미끄러워요. 괜찮다, 괜찮아. 도연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웃었어요. 5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석이도 곧 올 거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무슨 날인데요? 그냥 가족이 모이는 날이지 뭐. 1시간 후 민석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38세가 된 민석은 작은 벤을 몰고 왔어요. 차에서 내리자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민석의 아내와 5살쯤 된 딸이 내렸어요. 와, 절이다. 엄마, 저기 큰 종이 있어. 수아야, 조용히 해야지. 여기는 절이야. 민석의 아내가 딸을 다독였습니다. 형? 민석은 민준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민석 씨, 잘 오셨습니다. 민준은 합장하며 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안녕, 수아야. 나는 민준 삼촌이란다. 삼촌은 왜 머리가 없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스님이라서 그렇단다. 여기서는 머리를 기르지 않아. 신기해요. 수아는 민준의 반질반질한 머리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해안 스님의 방. 이제 80대가 된 해안 스님은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어요. 스승님,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해라. 도현, 민준, 민석, 그리고 민석의 가족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스님, 오래간만입니다.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강 회장, 그동안 건강하셨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스님께서는 나야. 이제 갈 날만 기다리고 있지. 해안 스님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준아. 예, 스승님. 내가 이 절의 주지가 되어야 할 때가 왔다. 민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아직 이르십니다. 스승님께서 오래오래 계셔야. 아니다. 해안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 내 때는 지나갔고 이제 내 때가 왔다.
해안 스님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 좋은 아들을 두셨소. 자랑스러워 하시오. 감사합니다, 스님.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석. 예, 스님. 너도 잘 살고 있구나.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민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공양 시간. 5사람과 꼬마 수아는 함께 절 음식을 먹었어요. 수아는 처음 먹어보는 사찰 음식이 신기한 듯 이것저것 맛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그래, 우리 수아가 맛있게 먹으니 할아버지도 기쁘구나. 도연은 손녀뻘 되는 아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민서가, 가게는 잘 되고 있니? 네, 회장님.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점도 하나 낼 계획입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도연은 민석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너는 주지가 되면 더 바빠지겠구나. 그렇겠지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아버지 만나는 건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도연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여보, 보고 있소? 우리 아들들 잘 자랐소. 정말 잘 자랐어. 오후 민주는 도연과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천천히 걸으며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아버지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을. 아니다. 느낌이 와. 그리고 괜찮아. 도연은 멈춰서서 하얀 산을 바라봤어요. 내가 스님의 길을 가고 민석이가 자기 길을 찾았고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어. 아버지, 30년을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8년은 정말 행복했다. 도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소원이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내가 죽으면 내 어머니 곁에 묻어다오. 30년간 혼자 두었으니 이제 함께 있고 싶구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도연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너를 위해 남긴 거다. 너를 낳고 돌아가시기 전에. 상자 안에는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 어머니가.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사랑하는 민준에게. 엄마는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떠나는구나. 미안하다, 민준아.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했어. 아빠를 많이 사랑해 주렴.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다오. 엄마는 항상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게. 사랑한다, 내 아들. 마이너스 엄마가.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이 종이 위에 있었어요. 어머니. 도연은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진작 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어려서. 괜찮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받았으니.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2년 후.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택 침실에서 민준과 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 회장님, 고맙다. 너희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그것이 도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도연의 장례식.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재벌 회장의 장례식답게 성대했습니다. 하지만 영정 바로 앞에는 두 사람만이 앉아 있었어요. 승복을 입은 민준과 상복을 입은 민석. 형? 괜찮습니다, 민석 씨.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행복하게 가셨습니다. 도연의 유언대로 그는 아내 곁에 묻혔습니다. 묘지에는 2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윤희, 그리운 남편 도현. 민주는 부모님 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함께 계시니 외롭지 않으시겠죠? 민석도 옆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회장님, 저를 30년간 아들로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5년 후 현재 지리산 무국사는 이제 민준 스님이 주지로 있습니다. 절은 더욱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봄날 민석이 가족과 함께 다시 무국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수아와 5살 된 둘째 아들과 함께였어요. 삼촌, 수아가 달려와 민준을 안았어요. 수아야, 많이 컸구나. 삼촌, 저 이번에 그림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수아 대단한데? 민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삼촌, 이거 드릴게요. 수아는 그림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절이 그려져 있고 스님과 여러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 가족. 민주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수아야. 소중하게 간직할게. 그날 저녁 민준과 민석은 함께 평상에 앉았습니다. 형, 행복하세요? 민석이 물었어요. 행복합니다. 민석 씨는요? 저도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작지만 제 가게도 있고. 민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이라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민주는 민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운명이었죠. 두 사람은 함께 석양을 바라봤어요. 바꿔치기로 시작된 비극적인 운명. 하지만 그 끝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도연과 윤희, 그리고 이순자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10년 후, 민준 스님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법문을 듣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30년 전에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부모님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은 여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앉으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것, 절에 온 것, 그리고 3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것. 여자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민준은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찾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있든 없든. 여자는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장면. 민준은 법당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향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부처님 앞에 사진 3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현, 어머니 윤희, 그리고 민석의 어머니 이순자. 모두 평안하시길. 민준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축복이 내리는 것처럼.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에필로그. 훗날 민준 스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바꿔치기로 인생이 뒤바뀐 두 아이. 한 명은 재벌가에서 한 명은 고아원과 절에서 자랐지만 결국 둘 다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이 민준 스님이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